자,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경제제재를 할 건데요. 고3 3월 학평이죠. 여러분들 집에서 쳤던 그 고3 학평 중에 뭐 어려운 지문들 선생님이 다 풀어보진 않았는데 이 경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왜 이런 공부가 필요하냐는 말이지. 경제 지문은 여러분들 너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지문이기도 하면서 자, 왜 어려워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제 지문이 왜 어렵냐? 너희들은 그 경제적 지식 자체가 상당히 뭐 모자라다가 아니라 없어요. 경제적 지식 자체가 전무해. 제로야, 제로. 환율, 이자, 금리 뭐 이런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냐면 내가 경제활동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 경제활동이라는 거 해봤자 니들이 뭐 하는 거는 엄마한테 돈 받아가지고 돈 쓰는 것밖에 더 있어? 물론 소비는 합니다. 소비는 할 줄 알지만 이 소비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뭐야 뭐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업무를 너희들이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나와도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된단 말이지. 제일 좋은 건 경제 관련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경제 관련 수업을 들으면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사회탐구 영역에서 경제 관련 그 과목 개설 비율이 가장 낮다고 들었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나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경제 과목이 잘 개설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 관련해서 공부할 방법은 없고 지문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지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문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경제 개념들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고 지문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너희들이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경제 지문은 한 번 풀고 정리하고 이게 아니고 얘들아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 경제 지문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뭐 합니까? 재활용됩니다. 이게 재활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경제는 얘들아 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떨어진 게 아니고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오늘 하는 건 우리가 세금 얘기거든. 세금. 자, 세금만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얘들아 세금, 환율, 물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전부 다 통화 정책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어. 그래서 하나만 아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내가 경제지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 경제지문만 강의 영상을 찍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더 어려웠던 이진법도 여러분들 강의 영상을 찍으면 좋겠지만 이진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뭐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 기술제재잖아요. 여러분들 기술제재는 여러분들 문제로 나올 그 기술 파트가 무궁무진합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경제제재는 얘들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해요. 경제제재는 나왔던 게 여러분들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선생님하고 경제지문 한번 가봅시다. 알겠죠? 자, 경제지문. 선생님이 일단 요거는 좀 편집을 했어요. 모의고사 시험지 그대로 땡겨서 쓰려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선생님이 이게 노안이야.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슬프긴 한데.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너희들한테는 좀 그래도 이게 선명해 보이잖아. 근데 선생님이 출력한 이 종이는 여러분들 이게 파란색 글자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선생님이 좀 편집을 해서 보기 쉽게. 자, 그래서 문제 순서도 좀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첫 번째 지문이고, 그다음에 그림. 나왔고 이게 이제 두 번째 페이지까지 지문 내용이고 자 문제를 보시면 자 21번 문제 21번 문제가 여러분들 맨 마지막 문제였잖아. 이게 몇 번부터 있었냐면 16번부터 있었어요. 16번부터 21번까지 문제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문제짜리네. 여섯 문제짜리 빅지문인데 선생님은 일단 21번부터 선생님 20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16, 17 이렇게 순서로 바꿔놨어요. 왜 그러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읽으면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 순서대로 선생님 정리를 해놓은 거야.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A부터 E까지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잖아. 얘들아 이거 무슨 문제일까? 사전적 의미 A, B, C, D, E 읽으면서 어떻게 돼? 하나하나 풀 수 있는 거야. 자 이런 문제 선생님 뭐라고 얘들아? 자 실시간으로 풀자.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건 실시간으로 풀겠고요. 자, 그 다음에 A를 참고하라고 그랬잖아요. A를 참고해서 보기를 이해해보자.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정답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정답 근거가
자, 이 A에 있는 거예요, A에. 그러면 A 읽고 바로 풀었을 때가 여러분들 가장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선생님이 두 번째. 왜? A가 얘들아, 읽으면, 자, 요렇게 1, 2문단 두 개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읽고 20번 해결할 거예요. 알았죠? 20번. 안 내려가. 자, 그 다음에 19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죠. 이것도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 정답 근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기억이 어디 있어? 얘들아, 기억이 이거잖아. 그래서 순서는 얘들아, 이 기억이 아마 가장 먼저 풀릴 거예요. 자, 그래서 19번 기억 읽고 19번 풀고요. 자, 그 다음 18번 이게 이제 여러분들 키 문제인데, 제일 핵심이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계 효용, 그 다음에 소득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프화 시키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뭘까? 당연히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 17번은 읽고 나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문단 가볼까요? 첫째 문단. 자, 첫째 문단 갑니다. 자, A예요, A. 아까 정답 몇 번 문제였죠? 그게 A가 20번 문제였네. 20번 문제. 20번 문제 A를 참고하라 그랬잖아. 자, A가 시작입니다. 자, 갑니다. 세원이란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이다. 세원이라는 것은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 조세 부과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세원이라는 겁니다. 자, 소득은 대표적인 세원 중 하나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소스 중에 하나가 소득이야. 그러니까 세금은 소득에만 부과되는 게 아니고 얘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도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은 월급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월급이야. 자, 월급에 대한 세금이 붙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소비를 하면서도 붙는 세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같은 흡연자 같은 경우는 담배를 필 때 그 담배 그 가격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세금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소비를 하면서 담배를 소비를 하면서 나는 세금을 내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건 소득을 통한 세금이 아니잖아. 소비를 통한 세금이잖아. 그건 소비세예요. 자, 그 다음 재산돈을 통한 세금이 있어요. 재산세죠.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가 있다, 자동차가 있다. 여러 가지 세금의 원천이 있지만 그 세금의 원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소득이다 이겁니다. 소득. 알겠죠? 자, 조세를 부과할 때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세원 전체가 아니다. 가령 우리나라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총소득 중 일부를 공제한 뒤에 세율을 적용한대. 무슨 말이야? 자,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야. 그런데 나는 부양가족이 있어. 집에 딸 하나, 아들 하나, 뭐 선생님 아내, 그 다음 선생님 어머니까지.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이 4명에 나까지 치면 5인이잖아. 자, 5인인데 선생님 월급이 300만 원이야. 자, 근데 그 300만 원인데 그 총소득 중에 300만 원이라는 소득 중에 일부를 뭐해? 공제가 뭐야? 공제가 어디 있어? 어머. 여기 선생님 정리 안 했네. 공제는 뭐예요? 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거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총소득이 네가 300만 원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 돈 벌어서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 부양해야 될 가족만큼 네가 힘드니까 그것만큼 내가 소득을 제해줄게. 소득이 적으면 어떻게 되는데?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니까. 그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과세 대상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동일한 자에게 동일한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기억의 이유가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몇 번 문제였냐? 19번 문제였잖아. 19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디서 찾는 거예요? 기억의 앞뒤에서 찾는 거예요. 기억의 앞뒤. 자, 그럼 뒤에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 대상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동일한 자에게 동일한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하다. 자, 그러니까 내가 과세의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그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동일한 자에게 동일한 조세 부담을 요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내가 똑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300만 원 소득을 얻었잖아. 300만 원 소득을 얻었어. 그런데 나는 어떻게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아. 그런데 자, 우리 학교의 김기범 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소득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도 김기범 쌤은 부양가족이 없어. 혼자잖아. 노총각이잖아. 그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은 300만 원 벌었는데 나는 그 300만 원 벌어서 온전히 뭐예요? 나를 위해서 300만 원 쓰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300만 원을 쓴단 말이야. 그치? 근데 김기범 쌤은 어떻게 해? 자기 혼자 300만 원 다 쓸 수 있잖아. 그럼 어때?
똑같은 버는 300만 원이 똑같은 300만 원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부양가족만큼 그래 네가 버는 돈은 가족을 위해 쓸 테니까 그 돈만큼은 어떻게 한다? 세금을 안 매길게. 요 얘기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 그 이 뒤에 이야기가 자 만족감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김기범 쌤이 이제 돈 버는 거랑 선생님 돈 버는 거 요거 만족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만족감을 어떻게 동일하게 어떻게 조세를 매기자. 그 만족감만큼 세금을 매기자. 만족감을 얻은 만큼 내가 만족 뭐 수치화 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만족 300만 원 벌어서 15%만큼 만족을 했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만족감에 대한 세금을 매기자. 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선택지를 한번 봅시다. 19번에 1번.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일한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양가족으로부터 어떻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만큼 어떻게 만족감이 낮을 수 있으니까 그 부양가족의 그 부분은 어떻게 된다? 제하고 세금을 매기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족감이 최대한 비슷해질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1번이 여러분들 정답이 되는데, 자, 2번 봅시다. 부양가족의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에 대한 동일한 세율. 이건 여러분들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공제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얘기하고 부양가족 유무하고 상관없다. 이래버리면 기준 자체를 어떻게 잘못 설정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치? 부양가족이 있고 없고가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만족감에 큰 차이가 되는데 부양가족 유무에 상관없다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이거는 그 이유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래 2번 틀렸고요. 가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만 경제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탈세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지금 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소득에 관해서 내가 벌어야 되는 부양가족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큼 제하고 주는데 가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내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잖아. 이건 여러분들 거꾸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3번, 3번도 틀렸어요. 동일한 소득이라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아니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세금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4번도 틀렸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 맞아요, 여러분들? 거꾸로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조세 부담을 좀 덜어주는 거. 왜? 만족감을 갖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알겠지?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어. 정답은 몇 번? 1번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세 줄 읽고 지금 뭐예요? 세 줄 읽고 하나 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죠. 넷째 줄부터. 자, 개인의 총소득에서 공제를 한 뒤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뭐라고 한다?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은 얘들아, 자, 소득에서 내 총소득에서 뭐 하는 거야? 공제한 뒤에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야.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을 벌었잖아. 총소득이 300만 원이야. 근데 내가 부양가족이 있으니까 그래 니들 부양가족 이거만큼 빼줄게 해가지고 100만 원을 빼줬어. 그러면 나 과세표준은 얼마야, 얘들아? 총소득 300만 원이 아니라 부양가족에 의해서 빠진 공제된 100만 원이 공제된 금액인 200만 원. 200만 원에 대해서 뭐야? 세율을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 200만 원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과세표준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납세 부담액, 즉 세액은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함으로써 산출. 자, 산출이 뭐예요, 여러분들? 계산되는 거잖아. 계산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몇 번 문제지? 19번에 1번 계산해서 낸다. 맞아요? 자, 산출 맞죠? 산출 제끼게 됐습니까? 자, 산출된다. 자,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납세 부담액. 너는 세금을 얼마 내야 돼? 요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과세 표준에 자, 세율. 자, 너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 이게 세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에 10%를 세금으로 낸다. 이렇게 되면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내가? 2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여러분들 뭐야? 세금이 산출되는 구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세율은 뭐다? 한계세율이다. 자, 그럼 한계세율이란 세액의 증가분이 과세표준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야. 자, 그러니까 네 세금이 이만큼 10% 올랐는데 네가 소득이 얼마만큼 늘어서 과세되는 어떤 그 과세 표준이 있잖아. 과세 표준이 얼마 늘었는가? 증가된 과세 표준에
내가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얘들아 한계세율이야. 어렵지 그렇지만 얘들아 어려운 거 요거 읽으면서 바로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얘들아. 알겠죠? 그 다음에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예시들이 제시가 되니까 쫄지 마세요. 알겠죠? 자, 세액의 증가분을 과세표준의 증가분으로 나눈 값이다. 이 밖에도 세율에는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인 평균세율, 세액을 과세 이전의 총소득으로 나눈 실효세율 이런 게 있대.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러 가지 세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당연히 100% 너희들 다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다음 예를 통해 자, 뭡니까, 여러분들? 예시를 통해서 니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더 주는 겁니다. 항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말로는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이런 예시를 통해서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알겠죠? 자, 가봅시다. 소득세의 세율이 과세표준금액 1,000만 원 이하는 10%. 자, 그러니까 얘들아, 너가 소득이 1,000만 원이야. 과세표준 금액은 뭐야? 내가 공제되는 그런 거 다 빼고 오로지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이 과세표준 금액이잖아. 그러니까 그 1,000만 원 이하는 내가 1,000만 원 이하를 벌면 세금을 10% 내. 1,000만 원을 초과해서 4,000만 원 이하는 20%라고 하자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과세표준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누는 까닭은 소득에 대응하는 세율을 일일이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은 몇 프로, 1,200만 원 몇 프로, 1,300만 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가지고 세분화시키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구간별로 쪼개는 거예요. 좀 더 덩어리 크게. 알겠지? 자,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이 만약에 3,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 자, 그럼 이 사람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아까 1,000만 원은 얼마 얘들아? 10%라 그랬잖아. 맞지, 그치? 자, 그러니까 1,000만 원에 10%. 그 다음에 1,000만 원 세금 내고, 그럼 나머지 소득이 얼마 남아? 2,000만 원이 남잖아. 얘가 3,000만 원이었으니까. 그럼 나머지 그 2,000만 원은 아까 얼마였지?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라 그랬으니까 20%잖아. 그러면 2,000만 원에 뭡니까, 여러분들? 20%. 이걸 더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얼마야? 5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지. 계산해보면 나오잖아. 1,000만 원의 10%는 얼마? 100만 원. 2,000만 원의 20%는 4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더하기 400만 원 하니까 500만 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게 3,000만 원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해가지고 20%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이하에 대한 세금,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에 대한 세금, 요 두 개를 나누어서 더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단순히 3,000만 원 벌었다 해가지고 20%면 얼마야? 3,000만 원에 20%면 600만 원이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경우 평균 세율은 얼마야? 16.7%래. 이것도 간단해. 그러니까 네가 과세 표준이 얼마야? 3,000만 원이잖아. 3,000만 원에 자 5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평균 세율이야. 500만 원 네가 세금을 낸 돈이니까. 그러니까 자 내가 과세 표준에 실제로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지불한 세금의 비중, 이게 16.7%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세율 구조가 결정이 된대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걸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 자, 이거 여러분 누진제 많이 전기요금 예전에 니네 잘 모르는구나.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 세금을 많이 내는 거야. 누진. 그러니까는 그 누적돼서 쌓인다는 거야, 세금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러니까 전기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대표적인 누진제 적용을 하는 그런 세금인데요. 세금이라고 하면 되나? 하여튼 그런데요. 전기세 같은 경우는 얘들아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뻥뻥뻥뻥 뛰어. 내가 만약에 조금만 쓴다?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에어컨 2시간 튼다? 10시간 튼다? 12시간, 14시간 튼다? 이거에 따라 전기세금 뛰는 폭이 커. 이제 누진세죠, 누진세. 자, 그래서 이런 걸 누진세율 구조라고 한다. 자, 그런데 누진세율 구조가 아니더라도 고소득일수록 세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율 구조는 평균 세율의 증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 그러니까 세율 구조를 판단하는 근거는 뭐라고 얘들아? 평균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증가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전에 3,000만 원에 500만 원을 내면 평균 세율이 얼마야? 16.7%잖아. 자, 근데 내가 소득이 올랐어. 5,000만 원이야. 그럼 만약에 평균 세율 16.7%를 적용을 하면 5,000만 원에 16.7%가 뭐가 돼야 돼? 세금으로 나가. 그러면 소득이 늘어도 얘는 뭐야? 평균 세율은 그대로잖아. 이거는 누진이 아닌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 그 뒤에 나오잖아. 여기 보세요. 즉 과세 표준이 증가한다. 즉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소득이 증가한다 이 말이야.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똑같이 유지되면 비례야, 비례. 자, 그러니까 내가 자, 예를 들면 천만 원, 이얘 뒤에 문제 있으니까 문제와 같이 풀지 알겠지? 자, 비례 세율 구조. 평균 세율이 오히려 감소하면 역진 세율 구조, 함께 증가하면 누진 세율 구조다. 그러니까 평균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소득에 따라서 유지되면 어떻게? 소득이 올라도 평균 세율은 똑같이 10%, 10%, 10% 이렇게 똑같이 유지되면 비례. 근데 평균 세율이 오히려 줄어들어. 그럼 이건 뭐야? 소득은 늘어나는데 세금은 똑같이 낸다는 이거지, 그지? 그럼 이건 역진세. 그다음에 소득이 늘어난 만큼 세금도 같이 비율적으로 늘어나면 그건 누진세가 된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거 관련된 문제가 몇 번이냐? 20번이잖아요, 20번. 자, 20번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자, A를 참고해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 한번 봐봐. 자, 과세표준. 이게 소득이 100만 원이야. 자, 그럼 얘는 10만 원, 30만 원, 10만 원. 가나다 달라. 자, 요거는 요 패턴을 봐야 되겠지, 요 패턴. 그치? 요 패턴. 자, 100만 원일 때 10만 원, 200만 원일 때 20만 원, 300만 원일 때 30만 원이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과세 표준에 항상 얼마를 내는 거야? 10%씩 내잖아. 200만 원에 20만 원, 요것도 10%잖아. 자, 300만 원에 30만 원, 요것도 10%잖아. 자, 얘들아, 그럼 얘는 무슨 거야? 가는 뭐니, 얘들아? 가는 뭐예요? 과세 표준에 따라서 그 세율이 어떻게 해? 동일하게 유지가 되잖아. 그럼 이건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비례세율이네, 비례세율. 맞지, 그치? 자, 그럼 나를 볼까? 100만 원에 30만 원이면 얼마? 30%를 세금으로 내고 있어. 그죠? 자, 200만 원에 60만 원이면 얼마를 내는 거야, 얘들아? 30%를 또 세금으로 내는 거야. 자, 300만 원에 얼마? 90만 원이면 얘는 또 똑같이 30%의 세율을 내고 있어. 얘도 똑같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례세율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얘는 100만 원에 10만 원이면 얼마? 10%. 자, 2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 30만 원을 낸대. 그럼 어떻게 돼? 얘는 15%. 300만 원 벌었을 때 60만 원을 내네? 얘는 20%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얘들아? 소득이 늘어나면서 세율이 어떻게 돼? 점점 높아지잖아. 늘어나잖아.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진 세율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났어. 그럼 문제 끝났다고. 자, 보세요. 정답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자, 하나하나 따져볼까, 그러면? 1번. 나는. 이거잖아, 나. 맞지?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세율 구조야?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세율 구조는 뭐예요, 여러분들? 누진세였잖아, 누진세. 이거 아니죠. 틀렸죠, 그죠? 자, 다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는 역진세율? 이건 맞는 말이잖아.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잖아. 근데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는 게 역진세입니까? 아니죠. 누진이지, 누진. 이거 틀렸어. 자, 3번. 가는 나와 달리 모든 과세 표준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세율 구조? 야, 가는 나와 달리가 아니라 가와 나가 동일하지. 같은 거야. 비례세율 구조. 자, 나다와 달리 가는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는 세율 구조야. 나다와 달리 가만 그래?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는 세율 구조는 뭐였지, 얘들아? 가하고 뭐였지? 나였잖아. 그러니까 나다와 달리 가만 하면 안 되고, 자, 다와 달리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뭐해? 4번이 맞는 말이지. 4번 틀렸어. 알겠지? 정답 몇 번? 5번. 됐습니까? 자,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 세 번째 문단부터 선생님하고 내용을 보고 나머지 문제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대다수 국가에서 소득세는 자 검정색으로 할까?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자, 누진세 이거 중요한데 누진세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자, 누진세율은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한다. 많이 벌면 많이 낸다 이거예요. 많이 벌면 많이 낸다. 자, 일찍이 공리주의자 밀은 조세 부담이 개인의 소득 감소를 유발하므로 세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희생, 즉 효용의 손실이 균등해야 공평하다고 보았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조세 부담, 세금을 내면 어떻게 돼?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 내가 1,0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을 세금으로 냈어. 그러면 1,000만 원 소득이 아니라 세금 낸 100만 원 빼고 900만 원이 소득이잖아. 맞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경제적 희생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경제적 희생을 뭐라고 한다? 효용의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 효용의 손실이 뭐야? 균등해야 된대.
그러니까 비슷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고 본 거지. 같아야 뭐 한다? 공평하다고 봤대. 그죠? 이를 균등 희생의 원리라고 하는데 미래의 이러한 주장은 후대 학자들에게 누진세율 구조를 뭐하는?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옹호하는 건 뭐냐면 자, 두둔하고 편들다. 이런 뜻이죠? 그죠? 두둔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자, 다시 21번에 자, 이거는 아까 산출이었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두둔하고 편든다. 옹호. 맞죠? 그죠? 그럼 2번도 제낄게. 1번, 2번 동시에 제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근거로 활용되어 있다. 여기서 희생이란 세액 자체가 아니라 납세로 인한 총 효용의 감소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 세금으로 얼마를 맞았다가 아니라 내가 그 세금으로 인해서 손해 본 비율, 총 효용, 감소분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잖아.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얼마 냈어? 100만 원을 냈어. 그러면 내가 세금이 얼마 된 거야? 10%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100만 원 내면 그건 뭐예요? 같은 액수, 세금 액수는 100만 원 똑같지만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세금 100만 원은 100%인 거야. 맞지? 그지? 그 퍼센테이지를 같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밀은 균등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논하지 않았다. 이에 후대학자들은 균등의 의미를 세 가지로 쪼개놨어요. 하나는 절대희생의 균등, 절대희생이 균등해야 되고, 두 번째는 비례희생이 균등해야 되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한계희생이 균등해야 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들었대요. 논의할 때 나누어서. 이러한 논의는 소득만이 개인의 효용을 결정하고 효용은 측정 가능하며 소득 증가에 따라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 자, 만약 이렇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의 효용은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효용이 될 수 있지만 소득이 유일하게 개인의 효용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가정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효용은 내가 수치화로 측정 가능하고 그다음에 소득 증가에 따라서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거는 얘들아 뒤에 이제 그래프 보면 나오겠지만 내가 처음에 돈을 벌었을 때는 이 효용이 엄청나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 점점 더 돈을 벌게 되잖아. 그럼 그 효용의 가치가 점점 뭐가 된다는 얘기야? 줄어든다, 체감한다라는 그런 가정 하에 뭐 한 거야? 이런 균등의 원칙들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그 균등의 원칙이 이제 세 가지가 나왔잖아. 절대, 비례, 한계. 그 세 가지가 뭔지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자, 일단 입각이라는 표현은 입각이라는 건 어떤 가정에 뭐예요? 근거를 둔다 이 말이잖아.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21번에 어떤 사실이나 주장 따위에 근거를 둔다. 그 입장에 선다. 3번도 어때? 맞죠? 그죠? 3번 제낄게요. 자, 입각한다. 여기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3문단 내용 정리됐습니까? 자, 3문단 내용이 제대로 정리 안 되더라도 얘들아 뒤에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요 부분 있잖아.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단을 보면 자, 요 문단은 이제 뭐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균등의 원칙 있잖아. 절대, 그다음 비례, 그다음에 한계 이거잖아. 이거를 각각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가봅시다. 자, 균등한 희생과 관련이 있는 세 원칙은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 같은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자, 얘들아, 요거 있잖아. 요게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야. 그쵸? 요거는 이제 색깔로 해볼까? 파란색. 자, 소득의 한계 효용이란 소득이 1단위 증가했을 때 개인이 얻게 되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이 그래프에 따르면 이 만족의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체감한다 이거야. 체감한다. 줄어든다. 그림에서 원래 소득이 Y 0이었던 사람이 세액 T를 내면 세후 소득은 YT 제로야? 5야 이거. 5겠지? YT 5로 줄어든다. 이때 희생된 효용의 절대량은 면적 브라보 이거 군대 용어구나. 베타 알겠지? 면적 베타로 나타낼 수 있다.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각 개인들이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떠안게 되는 희생의 절대적 크기가 균등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은 희생의 뭐 절대적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이냐? 자, A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양반이 소득이
이거였단 말이야. Y0, Y5라, Y0야? Y5였어. 소득이 이거였단 말이야. 자, 소득이 여기였는데 얘가 세금을 얼마만큼 냈어? 이만큼 냈어. 이만큼. 알겠니? 자, 그래서 세금을 내므로써 어떻게 소득이 줄어들었어. 자, 그러면 세금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베타라는 박스 있지, 그지? 자, 이 베타라는 박스가 뭐가 되는 거야? 자, 이 희생의 뭐예요, 여러분들? 절대적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희생 균등의 원칙은 이 베타라는 박스가 자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이 베타라는 박스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므로 자 돌아갈게. 그러므로 이 원칙 아래에서는 고소득자의 세액이 저소득자의 세액보다 커야 한다 이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자 한계 효용 그래프에 따르면 얘들아, 자 여기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 세금을 이만큼 내서 박스 크기가 이렇게 됐어. 맞지, 그지? 자, 그러면 이 박스 크기 면적이 동일하게 가려면 소득이 적게 되면, 만약에 소득이 여기 요만큼 벌었던 요 사람은 요 박스 크기만큼 받으려면 세액을 어떻게 해? 이만큼 끊잖아. 요거랑 똑같은 크기로.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절대적 크기가 더 넓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세금을 적게 내야 되는 거야. 세금을 적게 내야 요거랑 어떻게 같아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절대적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 그게 절대 균등의 원칙이야. 절대 효용 균등의 원칙. 자, 다시 돌아갈게. 자,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그러면 누진세율 구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단정이라는 건 뭐예요? 딱 잘라서 말한다 이거잖아. 자, 단정이라는 말은 딱 잘라서 말한다. 자,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함. 맞죠, 그죠? 그럼 4번도 틀렸게 정답은 뭐 자동적으로 5번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왜 이건 누진세율 구조라고 단정하기 어렵냐? 절대희생 균등 원칙 아래에서는 소득이 1% 증가할 때 한계 효용은 1% 이상 감소할 정도로 한계 효용 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져야만 누진세율 구조가 뭐 할 수 있어? 성립될 수 있다. 자, 성립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어떤 뭐 일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해야 되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잖아. 이루어지는 거. 자, 근데 21번은 5번. 자, 이게 수준이나 자 나아지거나 높아진다. 이건 뭐예요? 성립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성장이잖아, 성장.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5번이 틀렸고. 다시 돌아와서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얘들아, 지금 한계효용 곡선에 이 기울기를 보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요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기울기가 가팔라야 누진세율 구조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계효용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제로라면 절대희생 균등 원칙 아래서는 모든 개인이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누진세율 구조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기울기가 제로인 거 한번 보자. 여기다 해볼까? 자, 선생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래프 기울기가 제로면 이거잖아. 맞지, 그치? 자, 요만큼 소득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이만큼 냈어. 자, 그러면 어때? 박스가 이만큼 생기겠지? 자, 기울기가 제로라면 얘들아 어떻게 돼? 소득이 이만큼인 A나 소득이 이만큼 B나 똑같은 뭐예요, 여러분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똑같은 이 크기가 같으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 100만 원을 벌었던 B나 1000만 원을 벌었던 A나 세금의 양이 같은 거야. 왜? 여기가 세액이니까 여기가 세액이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한계효용 법칙에 한계효용 그 곡선이 자, 기울기가 제로라면 이 절대희생 균등의 원칙 안에서는 누진세율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울기가 뭐 해야 된다? 최대한 가팔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절대희생 균등의 원칙.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례희생 갑시다. 자, 비례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부터 얻는 총효용에서 납세로 인한 효용의 상실, 즉 뭐야? 희생이 차지하는 뭐예요? 비율이에요, 비율. 자, 아까 절대희생 균등은 뭐였어, 얘들아? 그 절대적 크기를 얘기하는 거였잖아. 이거였잖아, 이거. 이 절대적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게 절대희생 균등이라면, 자, 비례희생 균등은 이 크기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거야. 차지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자, 아까 여기서 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예를 들어서 이 절대적 크기가 이 소득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 크기의 비율이 만약에 10%다. 그러면 비례희생으로 간다면 이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소득의 10%만큼 돼야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자
B라는 애는 소득이 이거라고 치자. 알겠지? 얘라고 치자. 소득이 얘라고 치자. 그러면 요 전체 소득이 뭡니까 여러분들? 요 10%만큼 요만큼 이 정도 대충 눈으로 때리면 이 정도 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같아야 뭐가 되는 거야?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세금을 내면 얼만큼 돼야 돼?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 세금 내면 비율이 얼만큼 돼? 10%가 되는 거잖아. 그럼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어떻게 돼? 세금을 얼마 내겠어?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만 원을 내는 거죠. 100만 원이 아니라. 왜? 100만 원의 10%가 뭐야? 10만 원이니까. 이해됐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림에서 면적 베타를 면적 알파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눈 값인 효용의 희생 비율이 모두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쏘리.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율을 따지는 거야. 전체 소득에서 네가 세금으로 낸 비율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를 세금을 내는 거. 100만 원 버는 사람도 그럼 그 100만 원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런 똑같은 비율을 갖게 되는 게 뭐예요?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이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이 원칙 아래에서는 누진세율 구조는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는 모양이기만 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체감하는 즉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체감 곡선, 체감 직선이거나 직선이나 곡선이나 체감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소득이 적을수록 어떻게 세금을 부담하는 액수는 적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비례희생 균등의 원칙 아래에서 만약 한계 효용 곡선의 기울기가 제로라면 비례세율 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득에 따라서 어떻게 비율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딱딱딱딱딱 줄어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갑니다.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후에 얻는 한계 효용의 크기가 모두 개인에게 동일해야만 한다. 그림에서 조세 부담의 마지막 단위에서 발생하는 한계 효용은 선분 YTS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요거 있지, 그지? 이게 한계 효용이야. 요거. 이렇게 가면 안 되구나. 선생님, 뭐 좀 다른 거 없나? 형광펜. 자, 요거 있지 얘들아, 요거. 자, 여기가 여러분들 뭐예요? 한계 효용이야. 자, 그래서 돌아와서 이 길이가, 이 한계 효용의 길이가 모든 사람에게 같아지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과세 이전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동일한 효용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을 적용하면 고소득층일수록 매우 무거운 조세 부담이 요구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자, 돌아와 볼게. 요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요 B라는 사람 있잖아. 요 B라는 사람. 자, B라는 사람의 한계 효용의 그 곡선은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이 지점이잖아, 이 지점. 맞지? 요 지점이야. 자, 그러면 요 지점까지, 자, 만약에 여기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고 치자. 알파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알파라는 사람이 요 지점까지 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세금을 이만큼 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줄어들어야 얘가 어떻게 소득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요 지점에 맞춰지니까.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한계 효용이야. 자, 선생님 지금 되게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지만, 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일단은 지금 지문의 내용은 여기가 끝이야. 그러면 우리가 몇 번을 풀어야 돼? 1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18번 문제.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래프는 우리 아까 봤던 거 그대로예요. 이거 일로 옮기자. 자, 일로 옮기고 그래프는 요거예요. 알겠죠? 자, 봅시다. 위는 갑과 을의 소득에 따라 한계 효용 곡선이다. 갑은 G5만큼의 소득을 얻었대. 자, 갑이 얻은 소득은 어디예요? G5야. 자, 그러니까 갑은 여기가 해당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을은 A5만큼 소득을 얻었대. 을의 소득은 A5야. 맞지? 이게 을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단 소득 증가에 따라서 한계 효용은 뭐한다? 체감한다. 지금 곡선 체감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럼 하나하나 따라보자. 절대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만약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제로라면 갑과 을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된다. 자, 기울기가 어떻게 돼, 얘들아? 기울기가 이게 아니라 만약에 제로다. 맞지, 그치? 제로다. 그러면 자, 기울기가 제로라면 갑과 을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돼. 왜?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을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여러분들?
을이 내야 되는 세액 있지, 그치? 요 베타 박스 있지, 그치? 이 베타 박스가 뭐 해야 돼? 베타 박스가 동일한 크기여야 돼. 절대적 크기가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기울기가 제로라면 얘가 자 을이 이만큼의 세액을 냈잖아, 을이, 그지? 근데 값도 똑같이 여러분들 절대적 크기를 뭐 하려면 절대적 크기에 박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은 크기의 뭡니까?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갑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은 요거야, 요거. 그치? 갑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 을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은 요거야. 그러니까 갑이나 을이나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1번은 어때?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틀린 거 없죠? 제낄게요. 2번. 절대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과 을이 내야 할 세액이 각각 GH와 AB라면. 자, 갑이 내야 될 세금은 이겁니다. GH. 요만큼이 갑이 내야 될 세금. 을이 내야 될 세금은 AB예요. 자, 이걸 세액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GHIJ 이거잖아, 맞지? 그지? 요거는 보자. 아까 갑이 파란색이었지? 갑이 내야 되는 세금은 이거야. 맞지? 그지? 자, 그 다음에 ABCD는 이거잖아. 요만큼. 그지? 요만큼. 자, 요거예요. 자, 그러면 ABCD 면적이 같아지도록 GH와 AB의 크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이 면적이 얘들아, 이 면적이 절대적 면적 크기가 뭐 하게 되는 거? 같게 만드는 거. 이게 얘들아 뭐였지?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2번도 어떻게? GH와 AB의 크기를 결정해야 된다? 틀린 말 아니죠. 그죠? 제낄게요. 비례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을의 효용의 희생 비율이 AEFT. 자, AEFT. 자, 요거 봅시다. 요건 뭘로 할까? 빨간색으로 해볼까? 아니, 노란색으로 해보자. 노란색. 자, AEFD 이거야. 알겠니? 아, 노란색이 안 나와. 요거야, 요거. 자, AEFD가 AOKD야. AOKD는 뭐야? 이거 전체잖아, 이거 전체잖아. 자, 이거 전체에 대한 요만큼의 비율. 요거야. 자, 그 다음에 갑의 효용의 희생 비율과 동일해진다면 을에게 AE만큼의 세액을 부담해야 된다. 자, AE만큼의 세액을 부담한다.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잠깐만. 자, 선생님 지우고 다시 돌아왔어. 자, 3번 마저 볼게. 3번 이어서 볼게. 비례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 자, 비례희생 균등의 원칙이면 얘들아 비율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잖아. 자, 을의 효용의 희생 비율이 요거일 때. 자, 요것이 뭔지 한번 보자. 이건 형광펜으로 한번 가볼까? 자, 봅시다. 여기 그래프. 자, 그러니까 을은 얼마만큼 번 거야? 총소득이 이만큼인데 여기서 AEFD만큼. 자, AEFD 요거잖아. AEFD 요거잖아. 자, 요게 차지하는 비율. 요게 요렇게 차지했을 때 요 비율일 때 갑의 효용의 희생 비율과 동일해진다면 이랬잖아. 그러니까 을이 이만큼 뭐 해야 돼? 효용의 희생이 이루어져야 갑과 을이 동일해진다면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을에게 얼마만큼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야, 얘들아? 자, 을의 소득은 0이었잖아. 자, 요건 빨간색으로 할게. 을의 소득은 요거였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소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박스 크기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얘가 세금을 얼마만큼 먹어야 돼? B만큼 먹는 게 아니라 E만큼 먹어야 이 사이즈가 나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3번에 어때? AE만큼, 즉 세액이 뭐여야 돼? AE만큼 나와야 뭐가 되는 거야? 갑과 을의 비율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4번 비례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이 내야 할 세액이 GH다. 자, 요것도 지우고 갈게. 지우고 다시. 자, 비례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이 내야 할 세액이 GH야. 자, 갑이 내야 할 세액은 얼마예요? 요거예요. GH 세액. 자, 갑이 내야 되는 세액이야.
세액이 GH고 그 다음에 을이 내야 할 세액이 AB. 자, 을이 내야 되는 세액은 AB야. 됐어요? 자, AB일 경우 GH를 G5로 나눈 값과 AB를 A5로 나눈 값이 모두 개인에게 동일해야 된다? 얘들아, 지금 아까 뭐였지? 비율을 얘기했잖아. 뭐가? 그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그럼 여기서 GH를 G5로 나눠야 돼? 아니지. GH를 G5로 나누는 게 아니고, 자, 뭘로 나눠야 됩니까, 이거는? 자, 요거 전체를, 그지? 요거 전체를, 자, 세액만큼, 요것만큼 나눠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을도 마찬가지야. 요거 전체를 자, 지 세액만큼 나누는 거. 요 비율이 뭐 해야 돼? 요 비율이 같아야지. 그게 비례희생 원칙이 되는 거죠. 비례희생 균등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GH가 아니라 뭐여야 돼? GHIJ. 그죠?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GHIJ 이래야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 요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는 AB를 A5로 나온 게 아니라 자 AOKD를 자 AOKD를 자 뭘로? ABFD로 ABFD로 나눈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지금 소득으로만 지금 나누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물어본 거니까. 알겠죠? 자, 그다음 5번 봅시다. 5번. 한계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한계희생 균등은 뭐였지, 얘들아? 이 한계 효용의 선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럼 지금 값 같은 경우에는 G에서 이제 값이 소득이 G였는데 이거는 지우고 다시. 값은 소득이 뭐였어, 얘들아? G였잖아, G. 맞지, 그지? G였는데, 이 소득일 때 얻는 한계 효용은 여기였단 말이야. 맞지? 근데, 자, 얘가 감소했어. 세금을 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얻는 한계 효용은 여기잖아. 맞지, 그지? 자, 값은 이래.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은 이게 같아져야 돼. 그러면, 자, 을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할게. 자, 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여기였잖아. 소득이 여기였을 때 얘는 여기 이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한계 효용이 되잖아. 그러면 자, 값과 을의 한계 효용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을이 자, 얼마만큼? 이만큼 뭐 해야 돼?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소득이. 더 줄어야 되겠네, 그치? 자, 그러니까 을의 소득이 어디까지 와야 돼? H까지 와야 지금 값과 을의 뭡니까? 한계 효용이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을 같은 경우에는 자,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세금을 얼마만큼 내야 되는 거야? 이만큼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값의 세액이 GH라면 세액이 GH라면 을의 조세 부담의 마지막 단위에서 발생하는 한계 효용이 뭐가 되도록 HI는 이거잖아. 이선이잖아. 맞지? 이선. 그치? 아, 이거 힘드네. 요선이 되잖아. 맞지? 그치? HI가 되도록 을에게 얼마만큼? A에서 그치? A에서 얼마만큼? H까지. A에서 H까지 뭐 해야 돼? 세금을 때려버려야 돼. 자, 그래서 5번도 여러분들 뭐가 돼? 맞는 말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18번은 그렇게 풀고요. 16, 17번 마저 후딱 풀고 갈게요. 1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죠. 이건 간단합니다.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조세와 관련된 용어 개념. 그치? 뭐, 한계세율이니, 뭐, 평균세율이니,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평균세율, 과세표준, 실효세율, 이런 거 얘기했지?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들? 그 균등한 희생의 원칙 3가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건 몇 번? 5번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16번은 그렇고 17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일반적으로 평균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더 낮다. 이거는 이제 세부 내용 파악하는 거랑 똑같은데 봐봐. 평균세율과 실효세율 요걸 봐봐. 평균세율은 뭐였어? 평균세율은 얘들아 앞에 보면 1문단에 자 평균세율은 어디 나왔냐? 여기 있네. 자 이 밖에도 세율에는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눈 값이 평균세율이고, 그죠? 평균세율이고, 세액을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 나눈 것이 실효세율이야. 얘들아, 과세 표준은 뭐였어, 얘들아? 소득을 뭐 했어? 소득을? 과세 표준은 소득을 어떻게 한 거야? 개인의 총소득 중 일부를 공제한 뒤에 나온 게 과세 표준이잖아. 그러면 얘들아, 똑같은 세액이라면 과세 표준은 총소득보다 항상 어떻게 해? 공제된 금액이니까 소득이 낮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분모가 어떻게 해? 낮잖아. 맞지? 그지? 아니지. 분자가 낮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평균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더 낮아. 평균세율은 뭐예요, 여러분들? 과세 표준.
얘는 과세 표준으로 나눈 거고 실효세율은 총소득으로 나눈 거잖아. 그러면 지금 과세 표준과 총소득 중에 어떤 게 일반적으로 더 커? 총소득이 항상 크지. 과세 표준은 왜? 공제되고 난 소득이니까. 맞죠? 그죠? 그러면 총소득이 항상 뭐예요, 여러분들? 크잖아. 총소득이 대부분 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효세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더 낮다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1번 이해됐어요? 자, 2번 납세 부담액은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한 값이다. 이건 여러분들 1문단에 그대로 나왔고요. 어딨냐? 여기 있구나. 자, 그리고 납세 부담액, 즉 세액은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함으로써 산출된다. 여기 나왔죠, 그죠? 자, 2번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 제끼고 대다수 국가가 소득세에 비례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아니죠, 여러분들. 비례세율이 아니라 뭐라 그랬니, 얘들아? 누진세율이라고 그랬죠, 누진세율. 그죠? 누진세율.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랬다. 정답은 3번. 알겠지? 자, 세액 산출 시 과세 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 문단에 그대로 나왔어. 어딨냐? 여기 있지? 이처럼 과세 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까닭은 이렇게 나왔잖아. 그냥 구간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그래서 4번 제끼고. 5번 누진세율 구조인지의 여부는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증가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잖아. 자, 평균 세율이 어떻게 돼? 유지되면 이거는 비례. 그지? 증가하면 뭐였지? 증가하면 누진. 감소하면 이거 역진이라고 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아, 이게 그래프가 선생님이 참 생각보다 이렇게 깔끔하게 안 되네요. 나는 머릿속으로는 깔끔하게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네. 근데 하여튼 요거는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경제 지문은 나중에 선생님하고 꾸준히 계속 풀어봅시다. 알겠죠? 경제 지문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